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입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옵니다. 이곳은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강진의 작은 유배지입니다. 한때 나라의 중심에서 정치를 논하던 위대한 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이제 한 평 남짓한 쓸쓸한 골방에서 홀로 먹을 가라붓을 들고 있습니다.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고 사랑하는 자식들은 죄인의 자식이라는 무거운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멀리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깊은 무력함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편지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어난 정약용 선생의 가슴 시린 편지들을 한 편의 긴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음의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깊은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일부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 첫 번째, 망한 가문일수록 책을 읽어야 한다. 정약용에게는 두 아들, 학연과 학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배지로 날아온 아들들의 편지에는 깊은 절망과 원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죄인의 자식입니다.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벼슬길도 영영 막혔는데 학문을 닦아 무얼 하겠습니까? 가문이 망했는데 책을 읽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방바닥을 뒹구는 아들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백리박 유배지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약용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엄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으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고향에서 보내온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하지만 너희의 편지를 읽으며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가 드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 너희는 지금 처지가 곤궁하고 갈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학문을 포기하려 하는구나. 얘야, 기억하거라. 독서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맑고 높은 일이다. 그리고 이 독서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오직 가문이 망한 자들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단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고 싶겠지. 권력이 있고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은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마음이 늘 세상의 화려함에 들떠 있어 책의 진짜 깊은 맛을 알지 못한다. 눈앞의 이익과 출세를 쫓느라 바쁘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처럼 가문이 무너진 처지에서는 어떻더냐. 주변의 화려한 유혹이 모두 사라지고 내 곁에 남은 것은 오직 고요함 뿐이다. 이때야말로 마음을 다잡고 성현의 글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란다. 책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 벼슬길이 막혔다고 해서 너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벼슬을 해서 백성을 돌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책을 읽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 후세에 지혜를 남기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더 위대한 일이란다. 그러니 아들들아,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라. 눈앞의 어둠에 속아 너희 자신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말거라. 처지가 어려울수록 의복을 바르게 하고 눈빛을 똑바로 하며 책을 펼치거라. 아비가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밤마다 너희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패족의 운명을 이겨내는 법. 사랑하는 아들들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가리켜 완전히 망한 가문, 즉 패족이라 부르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래,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패족이라고 해서 너희의 영혼까지 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문이 망했을 때야말로 진짜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법이다.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적들이 원하는 바다.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비웃음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기르는 것이다. 남들은 벼슬을 얻기 위해 책을 읽지만 우리는 오직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성인이 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목적이 순수하니 공부의 깊이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은 죄인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너희의 머릿속에 든 지혜와 가슴 속에 품은 도덕성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부디 낙담하지 말고 가슴을 펴라. 훗날 세상이 다시 공정해지고 우리 가문의 억울함이 풀리는 날,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금의 시련을 하늘이 너희를 거인으로 키우기 위해 내린 선물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견뎌내거라. 세 번째, 실천하는 삶, 선비의 농사법. 아들들아,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너희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문이 망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선비는 굶어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는 법이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면 땅을 일구고 채소를 가꾸어라.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너희가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열매를 돌려줄 것이다. 마당 한 구석에 뽕나무를 심고 밭을 일구어 생계를 유지하거라. 그리고 닭을 키우더라도 그냥 평범한 농부처럼 키우지 말고 선비답게 키우거라. 닭이 언제 알을 낳는지, 어떤 모이를 좋아하는지, 그 성품이 어떠한지 깊이 관찰하고 기록해 보아라. 채소를 심을 때도 어느 계절에 물을 얼마나 주어야 잘 자라는지 이치를 따져가며 재배하거라. 이것이 바로 학문이 삶에 녹아드는 방법이다. 농사를 짓는 것은 천한 일이 아니다. 내 손으로 땀 흘려 가꾼 채소와 과일로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큼 숭고한 일은 없다. 처지가 곤궁하다고 해서 방구석에 누워 한숨만 쉬지 말고 당장 괭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라.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면 마음의 잡념도 사라지고 삶의 활력도 생겨날 것이다. 선비의 당당함을 품고 정직하게 노동하거라. 네 번째, 책을 읽는 진짜 방법, 초서법. 얘야, 너희가 독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만 혹시 책을 그저 눈으로만 쓱 읽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그렇게 읽는 책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음에 아무런 양식도 되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독서법은 바로 초서법이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거나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다른 책들을 찾아가며 그 뜻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과 함께 정성스럽게 공책에
기록해 두거라. 모르는 단어 하나를 알기 위해 수십 권의 책을 뒤적이다 보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학문의 깊이가 수십 배로 깊어지게 된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공부는 하등 쓸모가 없다. 그 글귀가 담고 있는 성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종이가 부족하다면 주변의 낡은 종이나 벽지에라도 적어가며 공부해라. 아비가 이곳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초서법 덕분이었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읽고 기록하고 가슴에 새기거라. 그것이 너희를 진짜 학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5번째, 술을 극도로 경계하라. 아들들아, 최근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이야기가 있다. 너희가 슬픔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여 주정을 부렸다는 소문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는 유배지 골방에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도를 넘으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것이다. 가문이 망하고 처지가 어려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거늘 도리어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손가락질하겠느냐. 거 봐라, 저 집안은 망할 만해서 망한 것이다 하며 비웃지 않겠느냐. 술을 마시고 부리는 주정은 너희의 영혼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내 아들들아, 제발 술을 극도로 경계하거라. 마시더라도 내 이성을 잃지 않을 만큼 딱 한 잔만 마시고 절대 취해 쓰러지지 마라. 답답한 마음은 술 대신 책으로 달래고 억울한 감정은 주정 대신 마당을 쓸며 털어내거라. 너희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아비의 이 간절한 부탁을 부디 가슴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 6번째, 막내 농아의 죽음, 피눈물의 편지. 어느 날 강진 유배지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배를 떠날 때 아내의 품에 안겨 과천까지 배웅했던 막내 아들 농아가 아버지를 기다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였습니다. 농아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나의 홍역이 나을 것이다. 그 기다림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편지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의 아내와 남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소중한 농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구나. 코 왼쪽에 조그만 검은 점이 있고 웃을 때면 양쪽 송곳니가 드러나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내가 죄를 지어 머나먼 유배지에 와 있는 바람에 그 어린 것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구나. 아비가 못나서 가문을 망치고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좋은 옷 한 벌 해주지 못한 채 차가운 땅속으로 보내고 말았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고향에 남은 너희 어머니의 슬픔은 또 얼마나 크겠느냐. 남은 아들들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먼저 간 너희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너희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위로해 드리거라. 아비가 비록 몸은 멀리 있어 너희와 함께 울어주지 못하지만 매일 밤 너희 동생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슬픔에 잠겨 삶을 포기하지 말고 동생의 목까지 당당하게 살아내다오. 그것이 먼저 간 아이의 넋을 기리고 이 못난 아비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길이다. 7번째, 가문이 어려울수록 제사를 정성껏 지내라. 아들들아, 가문이 무너졌다고 해서 조상을 모시는 제사 일회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나는 너희를 다시는 아들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가문이 망해 형편이 어려우니 제사를 대충 지내도 된다고 핑계를 댄다만 그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게으른 생각이다. 제사라는 것은 조상에게 음식을 바쳐 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흩어진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스럽고 귀한 시간이다. 우리처럼 가문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을 겪을 때일수록 제사를 통해 가족의 연대를 확인하고 조상의 뜻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제사상에 화려하고 비싼 음식을 올릴 필요는 전혀 없다. 맑은 물 한 그릇과 소박한 나물 몇 가지만 있더라도 너희의 마음 속에 조상을 향한 진심 어린 공경과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의복을 가장 단정하게 입고 온 가족이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로 임하거라. 절차를 대충 생략하거나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제사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곧 너희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부디 이 아비의 뜻을 헤아려 제사 의례를 정성으로 받들 거라. 2부, 아내 홍혜환에게 보내는 마음. 정약용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 홍혜환이 있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던 1801년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홀로 고향 마제에 남아 죄인의 아내라는 낙인을 견디며 두 아들을 건사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첫 편지에는 헤어질 때 안색이 좋지 못했던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너희 어머니의 안색을 보면 위험하니 영양 있는 음식으로 보하고 약을 써서 다스리도록 하여라. 세월이 흘러 유배 6년째 되던 1806년 겨울, 홍혜환은 남편에게 편지와 함께 무언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집올 때 입었던 낡고 빛바랜 다홍치마였습니다. 치마 안에는 아내가 쓴 애끓는 시 한 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설이 찬 기운에 수심만 더욱 깊어지고 등불 아래 한 많은 여인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그대와 이별 몇 해, 서로 만날 날 아득하네. 병들어 쇠약해진 몸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를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절절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빛바랜 그 다홍치마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마를 잘라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훗날 이것은 하피첩이라 불리게 됩니다. 너희 어머니가 보내온 이 치마를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시집 올 때 곱고 풋풋하던 색이 이제는 다 바래어 버렸다. 그 세월이 모두 이 아비 때문임을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 어머니는 한마디 원망도 없이
이 오랜 세월을 견뎌오셨다. 주레인의 아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너희를 먹이고 입히며 가문을 지켜오셨다. 내가 이곳에서 붓을 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너희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다. 아들들아, 어머니를 잘 모셔라. 밥상 차리는 것을 거들고 무거운 것은 대신 들어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건네드리거라. 이 아비가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대신해 다오. 7년이 지난 1813년 정약용은 그 치마폭의 나머지 조각의 딸을 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화나무에 새 2마리가 다정히 앉아있는 그림, 바로 매조도였습니다. 딸의 결혼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가 치마 한 조각에 담아 보낸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정약용은 1818년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무려 18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던 1836년 아내 홍혜환과 결혼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회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축하의 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아내 곁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3부 시집가는 딸에게 보낸 편지, 매조도의 눈물. 정약용에게는 아들들 외에 멀리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외딸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 갇혀 있는 동안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아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로서 혼례식에 참석해 손을 잡아주지도 못하고 변변한 혼수품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정약용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내가 보내온 다홍치마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붓을 들고 매화나무 위에 새 2마리가 다정하게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딸을 향한 사랑을 담아 글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매조도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벌써 자라 시집을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대견하면서도 이 못난 아비의 가슴은 미어지는구나. 남들은 화려한 비단 옷과 값비싼 폐물을 혼수로 장만해 시집을 가건만 죄인으로 묶여있는 이 아비는 내 결혼식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내 어머니가 보내준 낡고 바랜 치마 조각에 이곳에서 자라나는 매화와 새 한 쌍을 그려 내게 보낸다. 매화는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지조 높은 나무란다. 내가 살아갈 앞날에 어떤 바람이 불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이 매화꽃처럼 맑고 굳건한 마음으로 이겨내길 바라는 아비의 염원을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새 2마리는 앞으로 내가 남편과 함께 이루어야 할 가정을 뜻한단다. 부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거라. 시시댁에 가거든 언제나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어른들을 정성으로 공경하거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곧 우리 집안의 얼굴임을 잊지 말아다오. 아비가 비록 몸은 이 먼 곳에 홀로 갇혀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 아비의 눈물과 사랑이 담긴 매조도를 방에 걸어두고 힘들 때마다 바라보며 힘을 내거라. 축하한다. 내 소중한 딸아. 4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둔한 자가 이긴다. 삼근계의 지혜.
강진 유배지에 도착한 이듬해인 1802년, 정약용은 주막집 단칸방에 머물며 외롭고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의 학덕을 흠모하여 찾아온 시골 마을에 어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황상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어느 날 다산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머리가 너무 둔하고 앞뒤가 꽉 막혔으며 식견도 좁습니다. 저 같은 둔재도 감히 학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인자하게 웃으며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고 붓을 들어 삼근 게, 즉 3가지 부지런함에 대한 가르침을 써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 황상아, 고개를 들거라. 내가 스스로 머리가 둔하고 막혔으며 좁다고 부끄러워하는구나. 하지만 내 말을 똑똑히 들으거라.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다. 머리가 좋은 자들은 한 번 읽으면 쉽게 외우지만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고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고 자만하기 쉽다. 한 번 보고 다 안다고 착각하여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그러나 너처럼 스스로 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떠하냐? 남들이 한 번 읽고 넘어갈 책을 100번, 1000번을 읽어야 하니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더디게 깨우친 지혜는 한 번 뇌리에 박히면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송곳이 바위를 뚫듯 단단한 힘을 갖게 되는 법이다. 그러니 내가 가져야 할 무기는 오직 하나,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며 또 부지런한 것이다.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요, 셋째도 부지런함이다. 둔한 칼일수록 숫돌에 끊임없이 갈아야 날카로워지듯 내 마음의 숫돌에 부지런히 학문을 갈고 닦아라.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시골에 이름 없는 소년일지라도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무장한다면 훗날 도성에 그 어떤 천재들보다 깊고 위대한 학자가 될 것이다. 스승인 내가 너의 그 우직함을 믿고 응원하니 절대 용기를 잃지 말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거라. 2번째, 고독한 사이제에서 병마를 이겨내며. 유배 초기 정약용이 머물던 곳은 강진 읍내의 동문 밖 우물가에 있던 허름한 주막집의 골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고 아무도 그에게 집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막집 노파만이 그에게 작은 방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방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4가지, 즉 생각과 용모와 말씨와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고 마침내 마비 증세까지 찾아왔습니다. 손이 떨려 붓을 쥐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그는 고향의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있으면 사지가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고 뼈마디가 가루가 되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내가 왜 이런 낯선 타향의 골방에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병마에 지고 주저앉는다면 나를 모함한 적들은 기뻐 날뛸 것이요, 고향의 가족들은
영영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 육신은 비록 무너져 내릴지언정 내 정신만큼은 결코 이 좁은 방 안에 가둘 수 없다. 나는 매일 아침 통증을 참아가며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머리를 빗고 의복을 단정히 한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의 기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손이 떨리면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쳐가며 한 글자 한 글자 먹을 찍어 종이 위에 내 영혼을 새겨 넣는다. 이 고통은 하늘이 내게 내린 마지막 시험이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 세상에 보탬이 되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제의 차가운 바닥에서 나는 매일 다짐한다. 살아있는 한 붓을 놓지 않을 것이요. 숨이 붙어 있는 한 학문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너희 또한 내가 아프다는 소식에 눈물 흘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삶을 지켜내거라.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곧 승리의 기록이다. 오부, 형님 정약전께 보낸 편지.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형님에게. 정약용에게는 자식들만큼이나 가슴 저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둘째 형이자 학문적 동반자였던 정약전이었습니다. 신유박해로 인해 정약용은 강진으로, 형 정약전은 더 멀고 외딴 섬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주 율정 주막집에서 서글프게 손을 잡고 헤어진 이후 두 형제는 다시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깊은 밤 흑산도 쪽 하늘을 바라보며 형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형님께 올립니다. 형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먼 섬마을의 바닷바람이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 서투른 타향살이에 몸 상하시지는 않았는지,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 마제마을에서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읊던 그 시절이 꿈만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서로를 그리워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주 율정 주막에서 형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이곳 당진의 밤은 참으로 고요하고 쓸쓸합니다.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차가운 달빛만 가득할 뿐 형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밀려오는 외로움과 슬픔에 붓을 쥐고 한참을 울곤 합니다. 두 번째, 자산어보와 목민심서, 유배지에서 피어난 꽃. 형님, 얼마 전 인편을 통해 형님께서 흑산도에서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며 책을 쓰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산어보라는 이름을 듣고 과연 우리 형님다우시다며 혼자 무릎을 쳤습니다.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곳의 백성들과 어부들을 만나며 물고기의 생태를 기록하시는 형님의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형님의 그 책은 훗날 이 나라의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형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 당진에서 부끄럽지 않은 글을 남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집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형님이 보내주신 조언과 격려는
제가 붓을 꺾지 않고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이렇게 천리말리 떨어져 만날 수 없지만 책을 통해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형님이 쓰신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듯한 깊은 위안을 얻습니다. 부디 집필하시는 동안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십시오. 세 번째, 기약 없는 약속. 형님, 평생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최고의 벗은 오직 형님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도 형님만은 제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셨지요. 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형님의 인자한 얼굴을 마주 보고 손을 잡는 것입니다. 고향집 뒷산의 매화가 올해도 피었을지, 우리 함께 거닐던 한강변은 여전할지, 밤새도록 등잔불을 켜놓고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일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형님, 부디 몸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우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서로의 자리에서 꼿꼿하게 살아내십시다. 멀리서 아우 약용이 눈물로 형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훗날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형님이 세상을 뜬 지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육부 삶의 지혜를 담은 편지들. 첫 번째, 귀양길에 오르며. 1801년 가을, 정약용은 죄인의 몸으로 강진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강진까지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던 그날의 마음을 정약용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날짜를 헤아려 보니 82일 만에 너의 편지를 받았구나. 편지를 받으니 반가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구나. 맞이 학연의 병은 아직 낫지 않고 어린 딸의 병세가 심해진다니 몹시 걱정스럽다. 가신 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낮 슬픔에 젖어 사니 이 어인 신세이더냐. 더는 말하지 말자.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길에 정약용이 가장 두고 온 것은 벼슬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죄인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문을 잠그고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 한 주막의 노파만이 나섰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한 노파의 인정이 정약용을 살렸습니다. 정약용은 그 작은 방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친척을 도우라. 아들들아, 가문이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너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난한 친구와 빈궁한 친족이다. 가난한 친구와 어려운 친척은 힘을 헤아려 돌보아 주어야 한다. 권문세족에게는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세력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 지금 너희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더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의 도리다. 아비가 유배지에서 겪어보니 알겠다. 권세 있는 자들은 내가 어려울 때 모두 등을 돌렸지만 이름 없는 주막집 노파 한 분이 내 생명을 살렸다. 진심 어린 작은 인정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거라. 세 번째, 벗을 고르는 법. 아들들아, 내가 이렇게 유배지에 오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벗을 잘못 고른 것도 그 중 하나였다. 한때 가까이 지내던 이들이 훗날 나를 모함하는 무리가 되었으니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벗을 고르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좋은 벗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만 나쁜 벗과 어울리면 자신도 그 물에 물들고 만다. 나쁜 벗이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달콤한 말로 아첨하고 이익이 있을 때는 가장 친한 척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자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너희를 친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다. 진짜 벗은 화려하지 않다. 내가 어려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틀렸을 때 솔직하게 말해주며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벗 한 명이 화려한 지인 100명보다 낫다. 벗을 고를 때는 신중하되 한 번 맺은 진짜 우정은 목숨처럼 아끼거라. 네 번째, 절조를 지키는 일. 아들들아, 살다 보면 내 신념을 굽히면 더 편해질 것 같은 순간이 반드시 온다. 권세 있는 자 앞에서 고개를 한 번 숙이면 당장의 어려움이 풀릴 것 같고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유혹말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한 번 굽힌 허리는 다시 펴기가 매우 어렵다. 처음 한 번 비굴하게 굴면 두 번째는 더 쉽게 굴게 되고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아비가 이 먼 유배지까지 온 것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억울하고 서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을 팔아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스럽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훗날 너희가 눈을 감는 날 가장 후회되는 것은 지키지 못한 신념일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 자신의 자존심과 절조만큼은 지켜라. 그것이 이 아비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다섯째, 유배지에서 찾은 소소한 기쁨, 다산초당에서의 나날. 유배 생활 8년째 되던 해, 정약용은 마침내 만덕산 기슭의 고요한 정자를 거처로 얻었습니다. 차나무가 무성한 그 산의 이름을 따 다산이라 불렀고 훗날 그의 호가 되었습니다. 다산 초당에서의 생활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뒤편에는 맑은 약천이 흘렀고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을 만들어 돌을 쌓았습니다. 정약용은 손수차를 끓이고 꽃을 가꾸고 제자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초당 뒤편에는 백년사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그 길에서 정약용은 학승회장을 만났습니다. 신분도 종교도 달랐지만 두 사람은 지적 갈증으로 금세 가까워졌고 봄에는 동백꽃이 흩날리고 가을에는 차 향기가 오솔길을 채우는
그 길 위에서 찻잔을 사이에 두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곳 다산초당에서의 하루하루가 비록 유배지이나 오히려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있다. 아침이면 약천의 맑은 물로 차를 끓이고 낮에는 제자들과 함께 책을 펼친다. 저녁이면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붓을 든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외딴 곳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곳에서 비로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권력 다툼도 없고 눈치 볼 상관도 없고 오직 나와 책과 제자들만 있는 이 고요함 속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가 한 장 한 장 완성되어 가고 있다. 어쩌면 하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벌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법. 그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가장 큰 지혜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차가운 방에서 밤새 써 내려간 편지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식을 향한 애끓는 사랑과 걱정,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형제를 향한 애절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줍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유배지에서 가장 빛나는 지혜의 책들을 남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의 삶은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잔잔한 위로와 용기를 건넵니다. 오늘 밤 다산 선생이 전하는 따뜻한 편지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았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눈앞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의 소중한 가치를 믿으세요. 이제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깊은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 되세요.